조선야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끝난 지 막 1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란은 끝났지만 아직도 나라는 전란으로 황폐화된 형편을 다 회복하지 못해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또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랬던 때 경기도 양평 부근의 한 마을에는 만석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30이 다 되어가는 만석이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집이라고는 다 허물어져가는 초가집이 전부였죠. 부모도 없이 어디 콩 하나라도 심을 밭대기도 하나 없이 그저 동네를 떠돌며 이곳저곳 일을 해주고 입에 풀칠을 하는 거지가 다름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농번기에는 만석이의 손을 빌려 일을 하면서도 일이 없는 겨울에는 만석이를 잘 돕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식구들 입에 근근히 풀칠을 하는 형편이라 겨울이 되면 만석이의 사정은 몹시도 곤궁해졌지요. 그래서 만석이는 일감이 없는 겨울이면 읍내 장터에 있는 주막으로 가 장돌뱅이들의 심부름을 하며 근근히 겨울을 버텼습니다. 그날도 만석이는 장터로 가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섰지요. 만석이는 얇은 옷 하나로 버티면서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더욱 추운 것 같구나. 만석이는 굴뚝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다른 집들을 보며 추위로 곱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부 다 부모 형제가 있는데 왜 나는 세상 천지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이 모양일까? 만석이는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꾹 참으며 장터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장돌뱅이 한 무리가 와 있어서 주막이 몹시 바빴지요. 주모는 만석을 보자 반색을 했습니다. 만석아, 얼른 오거라. 할 일이 아주 많단다. 네, 아주머니. 얼른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유, 든든하기도 하지. 그럼 우선 장작부터 패야 한다. 우선 이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하렴. 만석은 주모가 말아주는 뜻인 국밥을 후루룩 말아먹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만석은 늘 부지런하고 밝았으며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그래서 온 고을 사람들은 그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좋아했지요. 만석아, 잘 있었느냐? 올해도 어김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예, 어르신도 잘 다니셨습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좋아지기는 이 녀석아. 이제 겨우 장사가 될까 싶은데. 그런데 너도 얼른 장가를 가야 할 텐데 큰일이구나. 제 형편에 무슨 장갑니까? 누가 저에게 시집을 온답니까? 정 안 되면 어디 처녀라도 하나 보쌈을 하던지 해. 우리 착한 만석이는 오는 처녀도 밥 굽는다고 돌려보낼 판인데 보쌈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그럴 강단이 있었으면 벌써 했지. 하긴 저 인물의 저 풍채에 웬만하면 벌써 장가를 가서 자식이 셋은 되었을 텐데. 만석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외로워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색시를 얻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었으니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종일 바쁘게 일하던 만석은 하루 자고 가라는 주모의 청을 뿌리쳤습니다.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요. 내일도 새벽에 오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힘들지 않니? 날도 추운데. 오늘은 장터 형님들 때문에 방도 없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이거 가져가서 데워 먹고 자거라. 내일 일찍 오고? 만석은 주모가 싸주는 국밥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날은 추웠지만 만석은 아무리 멀어도 꼭 집으로 가서 잠을 자고 나왔습니다. 만석이 추위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길, 앞쪽에 어스름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만석은 무엇인가 싶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인이었지요. 낡은 옷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여인은 길가에
웅크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런, 거지 여인이 길을 걷다가 굶어 죽은 것이로구나. 만석은 딱한 마음에 거지 여인을 묻어주기라도 할까 싶어 그 옆에 우뚝 섰습니다. 아무리 여인이라도 죽은 사람이라 약간 꺼리는 마음이 들어 망설이고 있던 찰나. 갑자기 그 여인이 가느다란 신음을 내면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만석은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그 여인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려보시오. 만석은 황급히 그 거지 여인을 흔들었습니다. 손이며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디찼지만 그 여인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마만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아픈 몸으로 추운 날에 길을 걷다가 쓰러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결심했지요. 안 되겠다. 얼른 사람부터 살려야겠다. 만석은 급히 여인을 들쳐업고 자신의 초가집을 향해 번개처럼 내달렸습니다. 만석은 기골이 장대에 그 여인을 업고 달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특히나 만석의 등에 축 늘어진 채 업힌 여인은 얼마나 못 먹었는지 뼈만 앙상해 마치 구름처럼 가볍기만 했습니다. 만석은 급히 여인을 방에 눕히고 방에 불을 뗐습니다. 그리고 주모가 싸준 국밥을 데웠지요. 그런 뒤 여인의 입으로 국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이보시오. 이거라도 얼른 드시오. 삼켜야 삽니다. 예? 만석의 간절한 소리를 들었는지 여인은 가느다랗게 눈을 뜨더니 만석이 낡은 숟가락으로 입으로 흘려주는 국밥의 국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어느 정도 국물을 받아 마신 여인은 다시 혼절하듯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만석은 열심히 찬물수건으로 여인의 이마를 식혀주고 방을 따뜻하게 해서 여인이 기운을 차리도록 도왔습니다. 밤새 간호를 하고 어느덧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거지 여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밝아오는 해를 보며 여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낡고 누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여인의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맑고 매끄러워 보였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선명해 한눈에도 미모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하지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얼굴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숨을 내쉬고 있는 여인의 뺨을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만석은 퍼뜩 이런 생각을 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픈 병자를 두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될 텐가? 만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하게 넣어두고 여인이 일어나면 마실 물과 국밥을 두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주막은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도 만석은 온통 그 여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신은 차렸는지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만석은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했지요. 혹시 정신을 차리고 도망을 갔으려나 아니면 일이 잘못되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송장을 치루어야 하나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일이 끝났습니다. 일이 얼추 마무리가 된 듯하니 저는 돌아가 보겠습니다. 벌써? 저녁이나 먹고 가지.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마을에서 일이 있어서요. 조금 빨리 가야 합니다. 그래, 그럼 조심히 가고 내일 또 새벽에 와주렴. 저기,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저 국밥 한 그릇만. 아이고, 내 정신 좀. 미안하다. 내 2그릇 줄 테니 가서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 만석은 주모가 넉넉하게 싸준 2그릇의 국밥을 들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설레게 만들었지요. 더군다나 손에는 다른 사람을 먹일 밥까지 있었으니 그는 나는 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지요.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이 누워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지요.
만석이는 왠지 모를 실망감을 느끼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너무나도 서운한 감정이 느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혹시 그쪽이 저를 구해주신 분이십니까? 만석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고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창백한 안색을 하고 기둥을 짚고 서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벌써 걸을 수 있습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괜찮습니다. 잠시 뒷간을 가야 해서. 걸음을 옮기던 여인은 다시 비틀거렸습니다. 아직 몸이 온전치 않아 보였지요. 만석은 망설임 없이 여인에게 다가가 번쩍 여인을 안아들고 방에 눕혔습니다. 여인은 얼굴을 돌리며 수줍어했습니다. 그 모습에 만석의 가슴은 다시 뛰었지요. 방으로 들어오자 여인은 조용히 앉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이 추운 날길에 혼자 쓰러져 계셨던 겁니까? 사실은 제가 도망을 치던 길이었습니다. 사실 여인은 그곳에서 한참 떨어진 고을에 살던 가난한 선비의 자식이었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 아버지가 옆 고을의 부잣집 민며느리로 시집을 보냈던 것이지요. 말이 민며느리였지 사실 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반가의 자식이었지만 가난했던 여인은 고작 8살의 나이에 시집을 가서 평생을 종살이처럼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예, 보하야, 너 내가 방을 전부 닫고 기름칠을 해놓으라고 한 걸 잊었느냐? 아닙니다. 말씀 듣고 종일 전부 방을 닫고 기름칠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이 왜 이 모양이야? 아직 정리가 안 되었잖아. 예?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지 어디서 말대꾸야. 너 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시어요. 어머니. 누가 네 어미야? 어미도 일찍 죽어서 얼굴도 모르는 게 어디서. 보아의 시어머니는 독살스럽게 보아를 괴롭혔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고도 트집을 잡아 매를 때렸지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악독한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민며느리로 온 덕분에 받은 작은 땅덩이의 의지에 친정 식구들이 먹고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나마 이런 보아를 위로해주는 것은 보아의 어린 신랑이었습니다. 아직 어려 합방을 하지 않았지만 보아의 신랑은 그 어머니와는 다르게 마음이 착하고 심성이 고왔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보아에게 밤이면 몰래 찾아와 먹을 것을 쥐어주고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오늘도 맞았지요? 어떡합니까?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이 왜 미안하십니까? 제가 좀 더 잘해야 했는데. 그런 말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 성정을 저도 잘 압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저희가 정식 혼례를 치르고 제가 과거에 합격을 하면 부인이 지금 겪는 고생이 헛되지 않게 꼭 호강을 시켜드리겠소.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이거라도 어서 드세요. 내가 몰래 가져왔습니다. 먹고 기운을 차리세요. 그렇게 어린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닥쳐왔지요. 어느 날 갑자기 보아의 신랑이 머리가 아프다고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그 길로 열이 펄펄 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 현서가 이럴 수는 없다. 내 아들이 죽다니 이건 거짓이야. 서방님.
젊고 건강하고 마음씨 착하던 도련님의 죽음으로 온 집안은 슬퍼했습니다. 특히나 서방님 하나만 의지하고 살던 보아는 눈앞이 캄캄했지요. 슬픔에 잠겨 장례를 치르고 난 어느 날, 안 그래도 매섭던 시어머니는 보아를 보자마자 방에 가두고 마구 매질을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님, 왜 이러십니까?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야. 이 아들 잡아먹은 년, 너는 죽어야 해. 아닙니다. 그만 때리세요.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 보아를 광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은 채 계속 매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아들은 남편이 죽고 난 뒤 하늘처럼 의지하던 존재였으니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 없는 며느리를 굶겨가며 죽도록 때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저도 서방님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 집안 식구인데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식구? 하, 웃기지 마라. 네가 언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는 증서가 있었느냐? 무엇이 있었느냐? 사주단자를 주고받은 일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다. 뭐라고요? 그럼 저를 죽이시기라도 하실 겁니까? 그래, 그냥 이대로 내가 너를 때려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내 너를 죽여서 우리 아들 저승길 외롭지 않게 보내주마. 니들이 사이는 좋았지 않았느냐? 시어머니의 무시무시한 말을 들은 보아는 그날도 맞다가 기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절을 했을까? 보아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자신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 집 여종 사월이었지요. 아씨, 정신이 드세요? 사모라, 아씨, 빨리 이걸 받으세요. 사월이는 급히 광창문으로 짐덩이를 던졌습니다. 거기에는 식은 밥덩이와 낡은 옷, 그리고 엽전이 2억에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모은 돈입니다. 지금만이면 제정신이 아니니 도망치셔야 합니다. 도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들도 매일매일 맞고 있어요. 뭐라고? 마님은 정말 아씨를 죽일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아씨 친정에 쌀섬을 보내고 아씨를 찾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서요. 얼른 도망치셔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니? 내일 마님이 또 매를 때리러 오실 때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달려나가세요. 저희가 대문을 미리 열어놓을 것입니다. 마님이 오늘 발을 삐셔서 잘못 걸으시니 재빨리 달리셔야 합니다. 고맙다. 고마워. 이 집에서 그나마 저희들을 사람 취급해 주신 건 아씨와 도련님 뿐이셨어요. 기회는 내일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 꼭 도망치셔서 살으셔야 합니다. 친정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보아는 차가운 밥 한 덩이를 우걱우걱 씹으며 다음 날을 기다렸지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다시 매를 때리려 광문을 열자마자 보아는 번개처럼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잽싸게 대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으아, 잡아라. 전연 잡아. 하지만 평소 극악한 시어머니에게 질려하던 집안 하인들은 미리 짠 듯 모두 뒤쪽으로 물러나 있다. 보아를 잡는 신용만 할 뿐 우왕좌왕하는 척을 하며 보아를 놓아주었습니다. 보아는 눈물을 삼키며 정신없이 사머리가 알려준 길로 몸을 숨겼지요. 그리고 쉴 틈도 없이 물 한 모금, 밥 한 술 먹지 못한 채 길을 걷다. 결국 열이 펄펄 끓는 상태로 길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만석은 그제야 뼈만 앙상했던 여인의 몸 상태와 고운 얼굴에 있던 시퍼런 멍자국이 난 사연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인은 몸 이곳저곳도 아픈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만석은 그 여인이 너무나도 가엾고 또 가여운 생각이 들었지요. 이곳까지는 당신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절대 쫓아오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 안심하시오. 그래도 혹시 사람을 풀어 저를 잡으러 오면 어쩌지요?
저를 숨겨줬다가는 나으리도 무사하지 못하실 텐데. 나으리라니요. 그냥 편하게 만석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걱정 마십시오. 일단은 몸부터 얼른 추스르셔야지요. 만석은 불안해하는 여인을 달래고 저녁을 먹은 뒤 다시 자리에 눕혔습니다. 여인은 불안해하면서도 만석이 위로하자 안심이 되는지 저녁을 먹고 다시 혼곤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석은 이 여인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만석은 일이 있을 때는 주막에 갔다가도 저녁이 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기쁘고 가슴 벅차도록 좋은 일인지 만석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만석이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오면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여인이 집안을 깨끗하게 단장해 놓고 웃으며 만석을 맞이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왜 또 일어나 계셨어? 쉬고 있으셔야지. 이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집 청소를 하신 게요? 집이 많이 누추해서 더러울 텐데.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여기 새 옷도 제가 빨아서 다려놓았습니다. 찾아보니 인두가 있더군요. 아,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시던 것이요. 저녁이 되면 만석이가 구해온 저녁으로 둘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저녁을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사람이 있는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것만으로도 만석은 행복했지요. 그런데 나으리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두 분 다 돌아가셨다오. 사실 이 부모님도 내 친부모님이 아니시라 들었소. 네? 그러면 어쩌다가? 나도 모르오. 전란 중에 두 분은 아이를 모두 잃었는데 그때 마침 내가 혼자 들판에 버려져서 울고 있었다고 합디다. 내 옆에는 화살을 맞고 쓰러진 남자가 있었고. 만석은 일어나 고리짝 안에서 낡은 작은 조끼를 꺼냈습니다. 5살 먹은 아이가 입을 만한 그 조끼는 낡았지만 좋은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내가 이걸 입고 있었다고 하오. 여인은 만석이 건네주는 조끼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의 것이었지만 분명 값비싼 비단으로 누벼진 그 옷은 귀한 집 아이에게 입히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아주 비싼 물건입니다. 나으리께서 어릴 때 이 옷을 입고 계셨다고요? 그렇다오. 다른 옷은 평범한 무명 옷이었지만 저고리 안에 있던 이 조끼만은 비싸 보이는 것이라 우리 어머니께서 간직해 두셨다고 하셨소. 그렇다면 나으리는 혹시 귀한 댁 아이가 아니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소? 나를 품에 안고 대신 화살을 맞고 죽은 이는 평범한 옷차림에 평범한 이였다고 했소? 아마 그 사람이 나의 아비이겠지. 전란 중에 어쩌다 양반집 아이의 옷을 보고 나에게 입혔을 것일 테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내 부모님은 나를 죽은 자식 대신으로 데려다가 잘 키워주셨지만 그마저도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늘 혼자 살아왔소. 그러다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만석은 말을 마치고 혼자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한 것도 그리고 이렇게 속마음을 꺼내본 것도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여인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오랜만에 평온한 분위기와 자신을 위해주는 만석의 마음을 여인도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지요.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동네 사람들은 만석의 변화를 바로 눈치챘습니다. 여인이 몸을 조심해서 집 밖으로 출입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집 안팎을 드나들며 집안일을 하는 여인이 동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지요. 거기에 늘 후줄그레했던 만석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깨끗해지고 지나치게 싱글벙글하며 다니는 만석의 변화를 만석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논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나서던 만석을 동네 아낙들이 붙잡았지요. 만석아, 너 솔직히 이야기해봐. 집에 여자를 숨겨놨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어제도 너희 집 옆을 지나는데 웬 여자가 빨래를 하다가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 이것 봐.
늘 떼꾸정물 흐르던 저고리가 이렇게 깨끗한데 네가 이걸 했단 말이냐? 빨리 이야기를 해봐. 저 빨리 이서방님 논에 가야 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만석은 사람들의 질문을 피해 후다닥 논을 향해 달렸습니다. 자신도 빨리 사람들에게 여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인이 봄이 오면 여기를 떠나고 싶어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지금 처지에 저렇게 고운 여인을, 거기에 양반 신분인 여인을 자신이 탐을 낸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분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은 일을 마치고 여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만석이 전날 얻어온 보리와 숯으로 정갈하게 밥을 지어놓고 만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결심을 했지요. 더 이상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봄이 되어 농사철이 되면 여인의 존재를 더 이상 숨기기는 힘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지요.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어디 갈 곳은 있으십니까? 여인은 만석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된 자신의 신세가 기가 막혔기 때문이지요. 나는 형편도 보시다시피 가난한 데다 땅 한 떼기 없는 신세이니 당신을 거둘 주제가 못 됩니다. 그러니 어디 갈 곳이 있다면 내가 데려다 드리겠소.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거두어 주세요. 예? 제가 어찌? 그간 나으리의 인품과 성실함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저를 돌보아 주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고 늘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지요. 괜찮으시다면 저 역시 곁에서 늘 따뜻하게 나으리를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분도 비천하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저는 그것보다 나으리의 인품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고맙소. 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소. 그날 밤 만석과 여인은 찬물 한 그릇을 떠놓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되었지요. 만석은 아리따운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이제 이 여인을 위해서 자신은 못할 것이 없었지요. 만석이 길에서 거지 여인을 주어서 혼인을 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2번 놀랐지요. 처음 한 번은 가난한 만석이 드디어 짝을 찾았다는 것에 놀랐고, 다음 한 번은 만석의 아내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미인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 것입니다. 만석의 아내가 천하절색이라는 소문은 고을 사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만 불리고 여색을 탐하는 고약한 인간이었지요.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슴놈의 아내가 그렇게 미색이 뛰어나다는 것이냐? 예, 제가 지나가다 한번 보았는데 기생월양이도 쌈 싸먹을 정도로 미인이었습니다요. 무엇이라 그 정도란 말이냐? 고얀 놈, 당장 만석이랑 그 마누라를 데려오거라. 예이, 뭐라고 하면서 불러올갑시오? 그 머슴놈이 그래도 호적이 있는 양민이지 않느냐? 어디 양민이 호적도 없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지 알아봐야 할 것 아니냐? 남의 집 귀한 여식을 보쌈이라도 한 것이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요. 제가 당장 가서 이것들을 끌어오겠습니다요. 사또에게 아첨을 하느라 평소에도 죄 없는 고을 처녀들을 잡아다 사또에게 바치던 이방은 신이 나서 마을로 군졸들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일을 하다가 끌려온 만석과 그 아내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 아내의 얼굴을 본 사또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봤던 여인들 중 최고라 할 정도로 미모가 뛰어났던 것입니다. 네 이놈, 네 놈의 아내는 어디 살던 누구의 여식이냐? 잘 모르옵니다요. 무엇이라? 네가 정녕 남의 집 귀한 자식을 훔쳐 데려온 것이 아니냐? 아니옵니다. 절대 아니옵니다. 저는 그래, 네가 말해보거라. 너는 어디 살던 누구란 말이더냐? 만석의 아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면 자신은 그대로 끌려갈 것이고 말하지 않으면 만석이 고초를 당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너도 말을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저 절도길도 없이 떠돌던 거지일 뿐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발칙하구나. 나보고 그 말을 믿으란 말이냐? 여봐라, 저 만석이란 놈을 매우 쳐라. 사또, 살려주시옵소서. 사또, 만석은 매를 맞으면서도 절대로 자신의 아내의 신분에 대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아의 매질은 호되었습니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만석이라 할지라도 그 매를 맞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사또, 내다 말하겠소. 저 사람은 죄가 없으니 그만하시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고 매질을 멈추었습니다. 만석은 실신할 지경이 되었지요.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제 친정과 제 신분을 다 말씀드릴 테니 저 사람 먼저 관아 밖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사또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드리겠소. 그 말이 사실이냐? 그렇소. 내일에 보아도 뼈대 깊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인간의 의와 도를 배우며 자랐소. 절대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수군댔지요. 어쩐지 말투며 행동이 기품이 있더니만 양반이었어? 그럼 설마 만석이 진짜 양반집 여인을 보쌈이라도 한 거야? 그럴 리가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게지. 그나저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만석이가 어쩌다 분수에도 안 맞는 일을 벌여서. 만석의 아내는 앙칼지게 재촉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으니 당장 풀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여기서 죽어버릴 것이오. 그거야 어렵지 않지. 너는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할 것이다. 사또는 만석을 풀어주었습니다. 만석은 반주검 상태로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관아를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면서 만석이 구슬프게 울부짖는 소리가 만석의 아내를 슬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사또는 만석의 아내를 씻겨서 자신의 방에 앉혀두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울 생각이었던 것을 만석의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밤이 깊자 사또가 음흉한 얼굴을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보자. 역시 대단한 미모로구나. 내 조선 팔도의 절색이라는 기생들은 다 보았지만 그 중에 네가 최고다. 그놈은 어디서 이런 여인을 데려왔다는 것이냐? 제가 그렇게 이쁩니까? 그렇고 말고 이제 마음이 바뀌었느냐? 그래, 너도 저 거지 같은 놈이랑 사는 것보다야 내 곁에서 편히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요. 그럼 이리 좀 가까이 와 보시어요. 오냐? 자되었느냐? 마음을 바꾸니 이리 이쁜 것을. 신이 난 사또가 만석의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만석의 아내는 가까이 다가온 사또의 얼굴을 향해 촛농을 부었습니다.
아, 뜨거워! 내 눈! 내 눈!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만석의 아내가 뜨거운 촛농을 사또의 눈을 향해 부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사또가 비명을 지르고 촛불이 꺼져 어두운 틈을 타 만석의 아내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또가 고함을 질렀지요. 전연 잡아라. 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관아를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만석의 아내는 얼마 가지 못해 잡혔지요. 화가 난 사또는 붉게 부어오른 얼굴을 식히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전연을 몹시 쳐서 옥에 가두어라. 한편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누워 끙끙 앓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지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드럽게 부르는 소리에 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인자하게 생긴 사람이 앉아 있었지요. 누구십니까? 많이 다치셨습니까? 어디 봅시다. 자, 이러면 이제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만석이 매를 맞아 아픈 곳을 살살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어루만지자 아픈 곳의 통증이 덜해지고 붓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신기합니다. 용환 의원이십니까? 저는 돈이 없는데 일을 어쩝니까? 선하고 착하신 분, 몸이 이 지경인데도 의원 약값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내 걱정을 해야지요. 제 아내는 이제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것입니까? 다시 그 얼굴을 못 보아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 각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만석의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입던 비단 조끼를 가져오십시오. 예? 그걸 가지고 제 아내에게 가서 솜을 틀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갈 곳을 알려줄 것이니 그러면 둘 다 살 것입니다. 제 아내라니요? 의원님 아내분이 어디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제 아내를 환하게 웃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웃게 해주십시오. 아내에게는 내 말을 해놓겠습니다. 그때 만석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만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것은 만석의 아내와 처음 인연을 맺었던 그 남편이었다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동네 사람이 군졸과 함께 찾아와 만석을 불렀습니다. 만석아, 만석이 안에 있는가? 웬일이십니까? 몸은 좀 어떤가? 지금 당장 관하로 가봐야겠다. 사또가 자네를 불러오라는 명을 내렸어. 만석은 올 것이 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리짝에서 자신이 입었다는 낡은 어린아이용 비단 조끼를 꺼내어 남들 눈에 보이지 않게 품에 안고 군졸을 따랐지요. 군졸은 만석을 아무 말 없이 옥사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온몸에 멍이 든 아내가 만신창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기가 막혀 소리를 질렀지요. 여보, 눈을 떠보시오. 내가 왔소. 만석의 소리에 힘겹게 눈을 뜬 아내는 만석을 보더니 힘없는 소리로 이랬습니다. 조끼를 가져오셨습니까? 만석은 자신을 보자마자 조끼를 찾는 아내를 보며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품에서 조끼를 꺼내어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조끼를 봤더니 갑자기 쫙 조끼를 찢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까지 기절할 듯 누워있던 아내에게서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낡은 비단 누빔 조끼는 힘없이 찢겨 나갔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지는 조끼를 보고 만석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오? 하지만 아내는 만석의 말은 듣지 않고 조끼의 솔기를 전부 다 찢더니 조끼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지요. 찾았다. 그 말에 만석은 아내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내는 솜으로 누벼진 조끼를 찢어 그 안을 뒤집었습니다. 그 안에는 까막 눈인 만석이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옷을 보면서도 그 안에 글씨가 있다는 걸 만석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루. 아니, 어찌 거기에 글씨가. 이건 서방님의 이름과 가문입니다. 전란으로 피난을 가면서 어린 아들을 잃을까 걱정이 되었던 서방님의 어머니가 글을 적어 조끼 안에 누벼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이요? 서방님의 이름은 윤성준입니다. 한양에 있는 윤판서 대감의 막내 아들입니다. 자, 이걸 들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한양으로 가십시오. 가서 윤판서 대감을 만나 모든 사실을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살고 서방님도 삽니다. 어서요, 당장 가십시오. 만석은 얼떨떨했지만 단호한 아내의 말의 조끼에 적힌 글귀를 들고 바로 옥을 빠져나가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황급히 길을 떠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요. 쉬지 않고 달려 만석은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윤판서의 집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집을 찾아가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거지 같은 몰골을 한 사내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는 만무했습니다. 만석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고함을 질러도 높은 솥을 대문 앞에서 만석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난리를 피고 있는데 뒤에서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누구냐? 마님, 송구합니다. 이자가 갑자기 찾아와 대감마님을 만나뵙게 해달라고 때를 써서. 제발 윤판서 대감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너는 그 얼굴을 들어보거라. 너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 댁의 주인 마님이었습니다. 그 마님은 만석의 풍채와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와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만석은 어리둥절했지요. 자네는 누구인가? 저는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입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성준아,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성준아. 마님은 바로 만석이 윤성준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어머니는 성준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6살 때 잃어버린 아들이 장성해 어느덧 30이 가까워졌지만 어머니만은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집안은 난리가 나서 온 식구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만석은 버선발로 뛰쳐나온 자신의 아버지 윤판서와 자신의 두 형의 얼굴을 보고 그제야 어머니가 한눈에 자신을 알아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자신의 아버지와 큰 형님과 만석은 붕어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풍채와 외모가 꼭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석이 들고 온 조끼를 들고 만석의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그때 내가 다리를 다쳐서 너희 형제를 먼저 친정으로 피난 보내고 나중에 갔더니 네가 없어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 그랬던 거였습니까? 우리는 하인들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놈들이 나타나 하인들이 각자 우리를 하나씩 안고 뛰었는데 너를 안고 간 하인이 끝까지 오지 않았다. 그런데 결국 죽었다니. 예, 저는 이제껏 그분이 제 친아비라 생각했습니다. 양반 자제의 복장을 하면 습격을 당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옷을 입혀서 보낸 것이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 이 조끼를 안에 입혔는데 정말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네가 김서방 품에서 우는 모습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나다니 정말 천지신명께 감사드릴 일이야. 잘 왔다. 잘 왔어. 장하구나.
윤 판서는 오랫동안 무장으로 활약하던 용맹하고 의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전란에도 전장에 나가 나라를 위해 싸우느라 가족을 챙기지 못했고 만석의 어머니가 홀로 아이들을 챙기다 다리를 다치는 통에 결국 만석이 혼자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온 가족은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만석은 당당한 양반의 자식 윤성준의 이름으로 살게 된 것이지요. 한편 관아에 옥에 갇힌 만석의 아내는 홀로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사또의 얼굴에 뜨거운 촛농을 부어놓고 모진 매질을 당한 뒤 옥에 갇혔을 때 만석의 아내는 그대로 기절을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따뜻한 기운이 퍼져오며 자신의 어깨를 조용히 흔드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여보, 일어나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쩝니까? 따스하고 자상한 목소리의 만석의 아내는 힘겹게 고개를 들고 눈을 떴습니다. 거기에는 예전 자신이 처음으로 민며느리로 시집을 가서 고생을 하던 시절 자신을 위해준 남편이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서러움의 만석의 아내, 아니 다시 보아가 된 그녀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죽은 것입니까?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소. 왜 벌써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서방님을 잊고 다른 분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당연한 거 아니오. 왜 그것부터 걱정을 하시오? 저는 잘 살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내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보아의 남편은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나는 늘 당신을 울게만 하고 힘들게만 했습니다.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겠습니다. 제가 이 고생이 헛되지 않게 꼭 호강시켜드린다 했지요. 보고 싶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어요. 이제 저는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 사람과 웃으며 행복하게 천수를 누리며 사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해드릴 수 없으니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이 호강을 누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당신을 웃게 하는 것이 퍽 좋아서 고마웠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제가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조끼를 가져오거든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그 사람의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영화로운 길만 있을 것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부딘의 어머니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만석의 아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꿈이었지만 이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만석의 아내는 알았지요. 날이 밝자 만석의 아내는 사또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남편을 보게 해달라고 졸랐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청을 넣었습니다. 이 마지막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혀를 깨물고 죽겠다는 협박도 했지요. 그렇게 만나게 된 만석의 조끼를 찢어 만석을 한양으로 보낸 뒤 만석의 아내는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맞았던 상처가 부풀어 오르고 욱신거리는 고통이 번져왔지만 만석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가족을 찾아 자신을 구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만석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만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얼굴을 다쳤던 사또의 치료가 끝이 났습니다. 만석의 아내가 뿌린 촛농 때문에 한눈이 멀게 된 사또는 도끼가 바짝 올라 만석의 아내를 관아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네 서방놈은 너를 만나 그 길로 도망쳤다. 꼴 좋구나. 만석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서방만 살려달라고 하더니 보거라. 너는 다 죽어가는데 너를 도와주는 이는 한 놈도 없다. 이제 어찌할 것이냐. 나를 죽일 것이요? 입은 살았구나. 아니,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것이다. 뭐요? 너는 죽기보다 남에게 욕을 당하는 것이 제일 싫지. 그래서 나는 오늘 밤 반드시 너를 취하고 네가 죽기 전까지 너를 욕보일 것이다. 내가 실증나면 역이관기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너를 욕보이게 할 것이고. 그럴 수는 없소. 나는 엄연히 양반이건만. 그러면 네 신분을 대봐. 그러지 못하면 관기가 되어 너는 영원히 다른 사내들의 놀이개로 살 것이다. 그게 네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느낄 것이니까. 사또는 악에 받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지요. 여봐라. 전현을 당장 데려가 시키고 내 방에 끌어놓아라. 만석의 아내는 체념했습니다. 이제 살 길은 없다 싶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관아문이 벌컥 열리더니 우르르 군졸들이 들어왔습니다. 멈추시오. 당장.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이놈. 선량한 양민을 상대로 온갖 폐악을 일삼은 네 놈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더냐. 당장 저놈을 체포하거라. 군졸들이 우르르 달려와 사또를 끌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만석의 아내는 힘없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는 찰나 누군가 다가와 만석의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값비싼 비단 도포를 입은 높은 신분의 양반이었지요. 여보 괜찮소? 아니 서방님, 드디어 부모님을 찾으셨군요. 만석의 아내는 어엿한 양반 자제의 모습을 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한참을 안겨서 울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내가 왔으니 다 잘 될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또는 그 길로 체포되어 파직되고 먼 곳으로 유배가 보내졌습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지요. 성준과 그 아내의 사연은 임금님의 귀에도 알려졌습니다. 임금님은 그 사연을 딱하게 여겼지요. 그리하여 둘을 정식 부부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보아가 민며느리 생활을 했음에 불과한 데다 이전 시어머니 말대로 그 혼인을 증명할 그 어떤 증서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의 시어머니는 함부로 사람을 가두고 학대한 죄를 받았습니다. 재산은 전부 몰수가 되고 옥에 갈 처지가 되었지요. 하지만 보아가 나서서 이제 자신의 시아버지가 된 윤판서에게 청했습니다. 그분을 유배지로 보내는 것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너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다. 인륜에 어긋나는 짓을 했는데 밉지 않느냐. 저라고 왜 밉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스스로 만든 지옥에 살고 있으니 그 이상의 벌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생각이 깊고 현명하구나. 네 덕분에 내가 내 아들을 찾았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저 고생하던 하인들에게 집안 재산을 나누어서 나가서 잘 살게 해주시고 그 불쌍한 늙은 여인은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들과 살던 집에서 살다 죽는 것이 그 여인을 위한 마지막 저의 배려이옵니다. 오냐, 그렇게 해주마. 어차피 자식을 잃은 어미가 무슨 벌을 받든 그것이 자식 잃은 것보다 심하겠느냐. 알겠다. 보아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는 모든 하인들이 떠나간 집에서 쓸쓸히 살다가 죽었습니다. 과도한 애정으로 정신을 잃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에게 어울리는 말로였지요. 그 이후로 보아는 정식으로 윤씨 집안의 막내 며느리가 되어 윤성준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후 성준은 열심히 글과 무예를 갈고 닦아 아버지의 뒤를 잇는 훌륭한 장수가 되었지요. 그리고 보아는 그런 남편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며 아이들도 여럿 낳았습니다. 여보, 무엇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 날이 쌀쌀해지니 어머님 아버님 누비옷을 지어드릴까 해서 바느질을 하는 중입니다. 서방님 저고리도 이미 지어 놓았습니다.
집안일로 바쁜데 벌써 이것까지 언제 하셨습니까? 좀 쉬시라니까? 바쁘긴요. 늘 나라 일을 하시느라 서방님이 고생을 하시지요. 그러고 보니 곧 우리가 처음 만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군요. 그때 당신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오. 그 이야기를 또 하십니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쓰러졌다 싶었다니까. 왜 믿지를 않소? 이리 와 보시오. 얼른. 어머, 왜 이러십니까? 이제 선녀가 내 안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좀 안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성준과 보화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가혹함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나 절망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무조건 나쁜 것도 무조건 좋은 것도 없습니다. 나쁜 일이 있다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행복함도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행운과 행복은 늘 준비가 된 선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진심을 다해 위한다면 그러한 행복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할 테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